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원직설 코너입니다. 예, 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본하고의 지금 이제 강제징용, 예. 이제 일본 이 기업들 예. 제3 몰수부터 시작된 파장이 지금 이제 수출 규제를 넘어서서 이제 확전 일로에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예상보다 여러 가지로 피해 규모가 지금도 크고 앞으로는 더 커질 걸로, 심지어 이 양국 간의 금융 또 더 나아가서 한 1100가지가 넘는 품목에 한 45조까지 피해가 나올 수 있다. 그에 반해 일본은 피해가 1660조 정도다 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60억 정도죠. 예, 60억. 예. 예. 그래서 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었죠. 예. 그러면 그때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벌려가고 어떻게 마무리 짓는다라는 로드맵이 없이 시작했을까요? 보통 권력은 뭘 벌일 때 상대가 만만치 않을 때는 벌려서 어떻게 서로 싸움을 붙고 어떻게 마무리한다 이런 부분을 보통 이 각본을 좀 짜놓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각본을 짜야 하고 더군다나 일본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족탈불급이에요. 실질적으로 네. 우리가 경제 10대국이라 하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게임이 잘 안 되죠. 전쟁에 있어서는 지피지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걸 알고 자기를 또 알아야 제대로 싸우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우리 정부가 너무 무능하고 무식했다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특히 일본과의 그런 징용 배상 문제 이 판결이 나면서 그게 이제 갈등의 도화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많아요. 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위안부 문제 그것도 2015년에 어렵게 타결해 놓은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아예 지휘대다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일본 측으로서는 아주 기분이 나쁘죠. 그때 이제 억지로 파국까지 안 갔는데 이번에 여기서 터졌죠. 그 이후에도 지난 3.1절 기념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일본을 자극한 거 아닙니까? 일제 빨갱이론 또 무슨 일제 잔재 청산. 거기다가 또 지난번 현충일 기념식에서는 또 느닷없이 김원봉을 또 들고 나와가지고 일본을 자극한 정도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념 논쟁으로 이렇게 치달아가게 만들었고 그런 저런 것들이 쌓이면서 일본으로서는 치밀하게 대응을 해온 것이죠. 말하자면 지난해 10월이죠.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일본으로서는 한일 청구권 그 협정에 있는 그 협의 내용에 따라서 말하자면 분쟁이 생길 경우는 1차적으로 외교적 협의를 한다. 그 다음에 중재위를 설치를 한다. 양국 간에. 그것도 안 되면은 제3국을 끌어들여서 말하자면 중립적이 있는 제3국을 들어서 중재위를 가고 그것도 안 되면 국제재판소로 간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카드를 말하자면 이런 부품 소재 산업에서만도 한 1200개를 딱 만들어 놓고 지금 하나를 꺼내 든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한테 특히 반도체라든가 여기는 아주 치명상을 지금 가하는 정도거든요. 거의 80 내지 90%를 반도체 대부분의 90%대만. 일본 정밀 소재가 없어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해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일본으로 달려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청와대 참석해야죠. 크라이도 청와대 밑보해갖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재판도 안 끝나고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 절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분서주 했는데 별로 구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으로서는 설마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품 산업 그런 것에 대한 수출 규제까지 가겠느냐, 좀 엄포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이한 대응을 해왔다는 거. 그게 제일 큰 거고 특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 보수 정권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주로 운동권 핵심 인사들이 주요 자리들을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과거 운동권 시대의 그런
주사파적인 그런 사상에서는 크게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인 게 기본 반일 아닙니까? 예. 근데 반민은 해갖고 지금은 영 약발이 떨어졌어요. 국민들도 무슨 반미냐. 예, 뭐 90년대부터는 주사파가 맛이 가면서 그때부터는 반일에 집중해야죠. 예. 뭐 정신대 특히 문제라든지. 반일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적 감정하고 결합돼가지고 웬만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해가 맞는 또 수지가 맞는 장사예요. 예. 뭐 속된 말로 맞습니다. 얘기해요. 맞습니다. 예. 그걸 지금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일본과 한판 맞짱을 붙겠다고 혹시라도 생각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대응 카드들을 마련해 놓고 사실은 마련한다고 해봤자 제가 볼 때는 뻔하죠. 마련할 카드도 없어요. 예. 예, 일본하고 이런 그 기술 격차 같은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본에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지렛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예. 더군다나 특히 일본과의 싸움에서는 한미일 동맹 체제라는 것이 굳건했을 때 미국이 도와줘야 하거든. 예, 미국 보고 좀 큰형님이 나서가지고 아이 왜들 동생들 왜 그러나 좀 잘 지내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딱 빠져가지고 뭐 너네들끼리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 자체가 우리한테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네. 거기에 지금 싸움을 걸고 나섰기 때문에 저는 결과는 100점 100패다. 백기투항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문재인 정권이 꽤 끌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총선도 있다 보니까요. 어차피 뭐 데미지가 와서 우리가 깨지겠지만은 시간을 끌고 가면서 마치 뭔가 뭐 국제기구에 제소하거나 WT 하는 이런 모양새를 끄면서 뭐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이건 나중에도 그러겠지만 차라리 뭐 이 경제 위기가 빨리 도래하면 일본의 경제 지금 규제 때문에 이렇게 경제 위기가 왔다고 몰아가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 봐요. 그게 문재인 저 사람들은 대통령은 걸핏하면은 아베가 정치적으로 이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반한 감정 그쪽에서는 혐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극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아베도 좀 지지율이 떨어진다든가 국내적으로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한국에 대해서 또 쏘아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국내에서 좀 정치적 이득을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더 그랬죠. 꼭 문재인 정권 말고도 과거 정권에도 보수 정권 때도 그렇습니다. MB도 독도를 왜 갔습니까? 예, 박근혜 정권 때도 의도적으로 일본하고는 쳐다도 안 보고 지냈죠. YS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버리장머리 또 고친다 해갖고 엄청난 외교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또 손해를 감수를 했어요. 결국은 뭐 잘 타협이 됐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갈등이 심화된 상태는 아니었고 우발적인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 레토릭에서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일본도 양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이 벼르고 벼르다가 칼을 뽑아 든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 났을 때 한마디 못하고 가서 세 가지 다 국가 주권까지를 포기할 정도의 약속을 다 산불 약속을 해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베이징에서 현대차, 삼성 그 간판들 150개가 뭐 200개가를 다 뜯어냈잖아요. 다 계약되어 있는 것들. 계약 기간이 남았죠. 환경미화를 뭐 해친다 해갖고 미관을. 그 말 한마디도 못했어 정권. 한마디 못.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이후에 일본에서는 외교적 협의를 하자. 그것도 무대형 무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중재위를 설치하자. 이것도 콧방귀도 안 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거 우리를 무시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사실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GDP로 일본이 세계 3위잖아요. 그럼요. 독일보다 더 커요. 그러면 통일 독일보다도 일본이 GDP가 더 크다면 일본이 뭐 지금 꺼져가는 나라처럼 치부되고 있지만은 일본의 경제 규모라는 것이 그게 참 아시아 국가로서 독일보다 더 크고 미국, 중국 이어서 지금 세계 3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계 3위 국가하고 우리하고 아픈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저런 나라와 관계에서 우리는 솔직히 어렵고 복잡하고 장인 정신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뛰어넘어 버리고 그럼 일본에서 수입에 쓰지 하면서 54년간을 계속 일본에서 핵심 부품 소재, 측정 장비, 광학 장비, 정밀 기계는
다 일본 거죠. 다 일본 거 갖고 와서 그걸 뺏기고 어떻게 해서 한국의 산업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캐치업 무슨 산업이라고 하지만 예. 따라가는 거, 추세해가는 예. 거. 그걸 해서 어쨌든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루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장시간의 전문적인 어떤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부분은 막 사쓰지 얼마 안 하는데 네. 하면서 그런 걸 다 쉽게 생각하고 사쓰는 구조가 오랫동안 지금 54년 동안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뭐 수입선 다변한다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죠. 아, 그렇죠. 일본에서 이번에 금지 세 가지 하나도 안 품목을 보니까 소리예요. 92, 3%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딴 데서는 살 양이 얼마 안 되고 대만이 이번에 보면 PR인가 포토 뭐 있지 않습니까? PR을 갖다가 좀 안 좋은 걸 써가 대만의 세계 1위를 하는 이 분야, 이 반도체 분야에서 6천억의 이 폐기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좀 잘못 쓰면 치명타가 올 수 있는 분야라는 거죠. 이게 반도체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가 지금 최첨단 고도화되면서 그 기술적인 품질이 0.9999%가 돼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구가 무슨 6개가 되어야 그게 제대로 된 순도 최고급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일본이 대부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가 되어 가면서 각국들이 모든 기술을 다 말하자면은 특허를 내고 개발시킬 수 없으니까 좀 분업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뭐가 우위를 있고 일본은 또 무슨 분야가 우위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같은 데가 압도적인 우위 분야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도 또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칼을 빼든 것은 이번에야말로 본때를 한번 보이겠다. 충분히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아까 우리 언론에 보도된 대로 자기들은 한국에서 수입 안 해도 그만이고 기업이 조금 손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 기업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일본에서 그런 부품 소재들을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뭐 또 LG 뭐라고 합니까 그 OLED.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탄소섬이다 또 로봇 또 관련 그런 부품들이다. 4차 산업. 4차 산업과 관련된 무인자동차다.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과 기술 협력이 되지 않아 갖고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우리는 조금 뭐 기업이 손해 보면 된다. 한국에 뭐 일부 안 팔면 그만이니까. 근데 우리의 경우는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 없이 그런 것에 대한 치밀한 어떤 대비책도 없이 싸움을 걸고 나선 거예요. 근데 골리앗하고 이렇게 싸우려면은 다윗처럼 돌팔매를 잘 던지는 기술이 있어야거든. 한 방은 갖고 있어요. 예, 일본의 급소를 확 찔릴 수 있는. 근데 그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우리 급소를 잘 알고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은 손바닥 들여다보시 압니다. 36년을 우리나라를 지배했잖아요. 뭐가 약점이고 어디가 어떻다는 건 일본의 경우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본에는 뭐 한국의 국정원 같은 기관이 시로라고 내각 조사실 있죠. 총리 산하에 있는데 규모도 별로 크진 않아요. 아주 작으면서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는데 한국은 지금 국정원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산업 스파이니 산업 관련 대책을 강구한다고 이 국정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 정권이 이 징용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고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일본이 이렇게 되면 우리도 그냥 있지 않겠다. 경제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위협 차원에서 예고를 해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 8개월 기간 동안에 국정원이 나서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나름대로 대응 방침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치고 가고 어디에서 화해하고 아니면 싸움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로드맵이라는 부분을 한국의 국정원이 만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전략을 수립해야죠.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오늘 이 녹화하는 날 수요일 날 30개 기업 총수들 불러서 일본이 저러면 뭐 버르장머리를 한번 고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힘도 없는 약한 사람이 그냥 허공에다 대고 메아리 그냥 부르는 소리 같아요.
지금 뭐 오늘 나온 얘기 과연 일본한테 유효한 그런 어떤 대응책이 나온 게 없잖아요. 없죠. 늘 하던 대로 부품 소재 산업 국산화를 높이겠다. 수입선 다변화하겠다. 또 국제 여론전을 펴겠다. 예를 들면 국제 여론전만 하더라도 독도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일본한테 판판이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의 로비력에 비하면 우리는 게임이 안 돼가지고 국제 여론전 해봤자 우리가 지고 동해 바다 이름도 제 편에 거의 다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의 경우도 엄격히 따지면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예. 그 협정으로 인해서 유상 3억, 무상 2억이에요. 아, 무상 3억, 유상 2억. 일본이 한국에 주는 돈이 예. 보상비가 3억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차관으로 빌려주는 돈이 2억이고, 그 다음에 그 반대일 것 아, 같은데.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그걸로 해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모든 채무, 채권 관계를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걸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거기다 도장을 딱 찍었어요. 예, 찍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뭐 내가 일본 편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네. 대부분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부 국가 수반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지만 국제적인 규약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협약을 맺은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겁니다. 국내 내부에서 어떤 판결이 나고 하는 것은 그 국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으로 봐도 우리가 밀려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황 소장하고 나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서 맺었어요. 근데 직원들한테 피해가 갔어. 그러면 직원들이 피해가 왔을 때 누구한테 항의를 해야겠어요? 자기 사장한테. 왜 그런 계약을 해갖고 우리가 피해가 받느냐. 그건 그렇죠. 사장과 직원과의 어떤 관계 해소해야 할 문제지. 원청사에 찾아가서 그런다고 원청사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끼리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거예요. 그냥 간단히 내가 예를 그래서 제가 그 들었는데. 문건을 갖다가 가진 분한테 한일 그 구상권 이 협상 원문을 보니까 일본이 한국에 우리한테 주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하는 부분은 아니다. 우리가 징용자들에게 직접 나눠주겠다. 했더니만 한국이 거듭 우리한테 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그 당시 받아갖고 그 강제징용의 피해자들한테 나눠준 돈이 그 당시에 예. 7억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 문제가 또 제기가 되니까 민간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장이 바로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때 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에요. 그래갖고 그때도 한 2만 7천 명한테 한 6천 몇 억인가를 또 보상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뭐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될 때 우리 정부 입장이 그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마무리가 된 거다. 그런 입장을 꾸준히 취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정부에서는 말하자면은 한국 정부지만 다른 정권에서는 다 그걸 인정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 당신들은 뭐 딴소리 하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까 황 수장 말씀하신 대로 뭐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이든 뭐 산자부든 산업통상부든 외교부든 아니면 그런 정부를 총괄하는 국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10월에 재판이 난 뒤에 그 후에 그냥 일본이 갑자기 어느 날 한 게 아니잖아요. 아소다로다 뭐 또 뭐 그 무슨 부총리다 해갖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또 나름대로 해결 그럼 방안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로드맵도 만들고 전략을 세우셔야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지금 국정원이 어디다 신경 쓰고 있겠어요? 김정은한테만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이렇게 쇼 만들 거? 어떻게 했더니 특사라도 좀 받아주게 하려고 김정은한테 이게 손 비비고 있으니까 정신을 딴 데다 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판문점 쇼 했다고 6월 30일 날 떠들썩하게 한 다음 날 이게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일본이요. 그랬는데 그날 당일은 대응 안 한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날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무시하는 게 마치 한국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또 후달짝 난리를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로드맵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순진한 얘기가 정부에서 나온 얘기는 일본에서 아베가 늘 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니까 21일 날 참여연 선거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장난 좀 치려는 거다 아니냐. 그때 지나면 괜찮을 거다 한데 나는 이 사건 날 때부터 뭐 여러 방송에서 고영신 TV에서도 이건 장기전이다. 이거는 일본이 작시 모르고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무슨 참여연 선거 그거 때문에 지나고 나면은 그래 우리 모른 척하고 이제 칼 집어넣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내가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이게 실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정부로서 보면은 이건 뭐 좀 가볍게 이렇게 뭐 잽 정도 날리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미국에다 SOS를 친다는데 또 무슨 국장급들을 보내가지고 뭐 좀 도와달라고 하고 온다는데 아베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일본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 정도로 한국을 치기로 했으면은 한국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했을 때는 일본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일본 사람들은 미국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치겠습니다. 미리 이야기 다 이거 손을 봐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묵기가 된 거예요. 너네들은 뭔 이익이 있고 나는 뭔 이익이 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도 중국의 화해를 치고 한국의 반도체를 쳐야 미국과 일본이 좋습니다. 또 안보 면에서도 지금 한미일 동맹이 확고히 이렇게 붙여져 가지고 북중로 이 라인하고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한국은 지금 이탈해서 저쪽으로 붙은 것처럼 딴짓만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침묵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중요한 정보, 일본도 중요한 정보를 우리한테 안 주잖아요. 주면은 갖다 얼른 일러 바쳐버리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직이야 뭐 사실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이렇게 몰래 또 내보냈다. 그러니까 아베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런 국제 규약도 안 지킨 사람들이 유엔 제재는 지키겠느냐? 그건 그 사람들도 아는 거 아니야. 우리가 쓱 석탄, 정제유.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란 말이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 산업통상부 장관인가? 그거 무슨 통사장인가가, 불화수소 뭐 이런 것도 갖다 북한에다 내버렸다 하더라. 이러니 그것을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한들 세계에서 믿겠습니까? 그거 입증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황 소장 예를 들면은 인간성이 나쁘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 그 진짜 그런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까지 그런 게 바로 국제 여론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하얏트 호텔에 6월 30일 날 오전에 재벌들 한 20명 불러다가 화해 이야기를 안 할 때 뭔가 이상했거든요. 저게 화해로 겁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투자라든지 중국에 선을 꺼라든지 요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화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투자해라고만 말을 했어요. 투자만 이야기.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렇게 유들유들해졌나 그랬는데 딱 이게 일본께 터지고 난 뒤 생각을 해보니까 아베가 트럼프한테 당신은 가서 좋은 말만 하고 투자해라.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라. 내가 이걸 한번 내가 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살려달라고 글로 갈 건데 그때는 둘이 알아서 해라고 뒤로 좀 빠져 있어라. 딱 요렇게 각이 다 짜여져 가지고 이게 지금 일본이 준비 다 해놓고 치고 놓은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니까. 일본이 미국 특히 트럼프와 아베는 아주 밀접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 2분인가 3분 만났는데 트럼프하고는 이 아베하고는 골프를 몇 시간을 치고 18시간인가를 같이 붙어 살았잖아요.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지난 5월달에는 와가 3박 4일 있다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뭐 한국에 대해서 동맹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화해의 문제가 터졌을 때 일본은 채가닥 미국 편을 들고 나섰지 않습니까? 우리는 페리스 대사, 미국 대사도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안보 문제하고 관련이 되었다. 백도어에다가 이렇게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그럴 경우 얼마든지
빠져나가고 그런 사례들이 해외에서 그런 정보,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들켰기 때문에 한국도 조심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그랬잖아요. 그건 아무 관계없다. 안보 문제라든가 군사적인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라고 또 딱 차버렸단 말이에요. 또 그동안에도 얼마 전에 뭐 대통령도 좀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는 했지만 인도 태평양 인도 전략 구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태평양에서 인도까지 확 막아서 중국의 남진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한테 계속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먼 산만 쳐다봤잖아요. 그러고는 저기 중국의 1대1로 그런 데는 또 얼른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또 전국 전 세계에 내보낸 대사들을 불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이야기까지 됐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한국은 어디하고 동맹이냐? 한미일 동맹이냐? 북중러에다가 가서 꼽사리 끼는 동맹으로 간 거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잘 걸렸다. 이때 한번 일본이 제대로 보자. 일본이 보겠다는데 우리는 모른 척하고 뒤에 빠져 있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성이라든가 뭐 어디서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다. 뭐 당사국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을 싹 빼불고 있잖아요. 과거 같으면 한미일 동맹 체제가 굳건했을 때는 개입을 하죠, 바로. 그렇죠. 그렇게 싸우면은 우리 동맹 체제도 균열이 생기고 또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손해가 나니까 좀 자제들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다르게 지금 상품에 대한 일본의 예속 예외 처음에는 그게 뭐 한 10몇 조다 이랬는데 어제부터 슬슬 나오는 이야기가 일본에 이제 해외에 있는 일본 은행이든 일본에 있는 은행이든 한국 기업들이 빌려서 지금 돈이 68조인가 이렇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한국 기업에 이제 해수 조치를 시작하면 기업들이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그동안에 엔화가 이자가 굉장히 낮고 했으니까 엔캐리로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대출을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일본계 은행에. 네. 그럴 그래서 가능성이 많죠. 정확하게 지금 이 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수십조는 확실한데 그것도 지금 이렇게 안 나오고 있고 또 한국의 주식시장이 순식간에 지금 반도체부터 여러 업체들이 흔들려 버리고 있고 그래 주식이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싸움이 오래 버틸 상황이 아닌데 문 정권이 지금 이걸 민족적인 감정 자극 문제로 몰고 가서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고 또 뭐 일본 산 불매운동 이런 게 관변 단체들이 나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여행 가지 말자, 물건 사지 말자, 또 뭐 일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뭐 일본 자동차니 오토바이니 뭐 파손도 하고 뭐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의 그 민심 자극인데 이게 우리끼리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태를 점점점 심하게 이제 뭐 청와대의 청원에서 뭐 일본에 뭐 이제 단교하자 뭐 연예인 중에 일본에서 온 애들 다 내보내자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또 갈게 불을 보듯이 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유치한 짓을 이 정부가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전혀 안 먹히리라고 봅니다. 예. 왜? 과거에는 뭐 독도 문제든 그런 것들이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교과서 문제 등 그런 차원에서 불이 붙었는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하는 일이 미덥지도 않으려니 아무 대책도 없고 무대책이 지금 상책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따져보면은 일을 정부가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일 자체를 안 저지르도 될 일이고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슨 말로 X 고집을 부린 거예요. 똥고집을 부리다가 이런 상황을 왔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 좀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쌍팔년도식에 무슨 불매운동이니 무슨 반일감정이니 그건 관변단체들이 나서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친문 방송들 나서서 그것도 찍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일이나 벌어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건 문정부가 잘못했다. 이건 빨리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난이 전혀 저는
먹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뭐 일정 부분 우리 기업들이 뭐 속된 말로 죽든 말든 타격을 받든 일단 내년 총선 이기고 보자. 그리고 가서 일본한테 백기투항해도 총선 뒤에 이제 해결하겠다고. 뒤에 우리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강제징용 보상 문제 그럼 뭐 빠지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국내법 문제 뭐 특별법을 제정하든 뭐 기금을 만든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경제만 멍이 들고 국가적 데미지가 엄청나지겠죠. 국가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걸 정치적으로 혹시 지금도 뭐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이렇게 해 나간다면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이고 뭐 민주당에 무슨 특위 만든 거 하나 있잖아요. 최재성이가 그 특위위원장 일본 의병을 일으키자고 그런 그 사선인가 하는 의원이 말이야. 그래서 나 참 민주당의 그 뭐 다선이든 뭐 뭘 떠나서 그런 정도의 중진 의원이고 무슨 여권 실세라는 사람들의 그런 인식 수준이랄까 지적 역량이랄까 이런 것이 과연 저 사람들이 국가를 끌어갈 만한 그런 인물들인가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의병 니나 하십시오. 니나 하고요. 이거 가지고 장난치다가 이게 없어도 지금 올 연말쯤에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큰데 아마 이거 가지고 제대로 얻어맞으면 이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근데 그때는 일본 때문에 또 금융위기 왔다고 할 정도면 아마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국민들도 똑똑해지고 있는데요. 옛날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뭐 일본의 교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뭐 100번 경각심을 갖고 또 지적하고 비판을 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그러한 일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의 실력도 정확하게 알고 특히 국가 간의 그런 어떤 큰 싸움이 붙을 때는 국민적인 지지가 모여야 하거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일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그래서 아무 대책도 없는 기업 총수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보여주기 쇼지. 무슨 거기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기업들은 지금 거기 가 있을 게 아니라 주요한 기업들은 뭐 독일로 가든 대만으로 가든 부품 더 구입하는 것이 급선무지. 거기 가서 무슨 정부가 대책이 없는데 기업은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고 박사님 모시고 한국 정권에 지금 공연히 벌집을 건드려서 화근을 자초하면서 그것도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태에 대해 논의해봤습니다. 꼭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